네, 그리고 이제 고대 그리스의 주요 도시 중 하나가 이제 코린토스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린토스가 성경에서도 나오는 도시예요. 고린도. 맞아요. 그 고린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훗날에 활동할 그 도시인 고린도가 그러니까 그거를 한문 형태로 음역한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코린토스가 됩니다. 이 코린토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또 같이 살펴볼 텐데요. 여기 이제 특징은 해상 무역의 요충지라는 이 부분을 이제 먼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왜 해상 무역의 그 요충지가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위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후대에 이제 그 지도이기는 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테네 보이시죠? 에센스. 여기가 네. 아테네예요. 아테네가 여기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여기 스파르타 보이시죠? 그렇죠? 네, 스파르타가 여기 자리하고 있어요. 네, 요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가운데쯤 보면은 여기 누가 있어요? 코린트라고 보이시죠? 그렇죠? 아, 네, 여기가 바로 고린도, 코린토스예요. 네, 여기 보시면은 위치가 참 절묘한 게 여기 보시면 그리스 이제 요 반도 중에 요게 요쪽으로 해서 아테네 세력권이 형성이 됐겠죠. 그쵸? 그리고 요쪽은 뭐예요?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세력권이 형성이 됐겠죠. 그쵸? 근데 고린도 보시면은 어디예요? 딱 거기 중간에 이어주는 그 위치예요. 그쵸? 이해돼요? 네. 네, 요 위치가 요 두 사이에 딱 그 중간에 끼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물건을 싣고 오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싣고 와서 고린도 여기에다가 하역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반대쪽에 또 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이제 또 그 배들이 여기 이렇게 와서 이제 상인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요쪽에서 이제 온 싣고 온 배들이 요 반대쪽에 와서 정박을 해서 팔면은 어디에서 여기서 이제 다시 얻어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런 데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요게 그 세력권이에요. 세력권이라고 해서 이쪽으로부터 이렇게 오는 이 세력과 그다음에 또 이쪽으로부터 오는 이 세력의 딱 그 만나는 고지점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리한 지형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인제 어떻게 되느냐 예, 요게 얼마 안 되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육지 목이 길이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운하를 파 가지고 요 두 바다를 연결시켜 보자라는 시도가 빈번하게 시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엔 실제로 운하가 파져요. 그래서 지금 가면은 깎아지르는 절벽 사이로 이렇게 운하가 파져 있고 여기에 이렇게 유람선 요게 요렇게 지나가는 모습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안을 따라서 배들이 쭉 타고 와서 에게해를 통해서 그 터키 지역으로 갈 수 있는 항로가 뚫려 버리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돌아갈 필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게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고런 식으로도 인제 나중에 발전하게 되는 도시가 고린도인데 어찌 됐건 그전에 그전까지도 그쵸? 어찌 됐건 요 인제 서쪽이죠. 서쪽에 이오니아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시라쿠사라고 해서 아주 잘 사는 또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 쪽 도시에서 인제 오는 물건들 그리고 또 뭐 터키나 뭐 이런 데서 아테네를 통해서 거쳐오는 물건들이 만나는 고 중간 장소였다. 그래서 번성하게 되는 그래서 요 두 대륙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두 육지를 이어주는 딱 고 중간 길목에 그래서 다른 곳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고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가 이제 코린토스,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어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가난에 시달리면서 막 이렇게 뭐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 전후서에 있나요, 없나요? 없지 않나요? 없죠. 오히려 뭐예요? 너무 배가 불러 가지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쵸? 네. 그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인 거예요. 그 아, 위치가 해상 무역을 하는데 너무나도 좋은 위치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막 배들이 북적북적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싣고 온 물건들을 사고 파는 걸로 번성하는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못 살라야 못 살 수가 없는 도시였던 아, 그러다 보니까 인제 거기에 인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차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화려함, 부유함의 마음이 뺏겨서 타락하게 될까 봐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 전후서에 많이 들어갈 이유도 요런 배경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잘 사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주요 도시라고 했을 때 뭐 여러 도시들이 인제 손꼽히는데 1 번은 아테네 그쵸? 네. 2 번은 당연히 스파르타 그리고 하나 정도를 더 뽑자면은 고린도를 인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고린도 코린토스는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요 펠로폰네소스가 요거 스파르타에 있는 고기예요. 그쵸? 그리고 그리스 본토는 인제 고기 발칸반도 고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만나는 지점에 건설된 이제 항구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 지리적 이점을 통해서 발전한 항구 도시 그리고 산업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코린토스에는 여러 나라의 선박들이 드나들었고요. 도시 사람들은 선박을 건조하고 조선 산업이 발전을 했죠. 화물을 운송해 주는 그 일을 주업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상업이 크게 발전을 했겠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아테네랑 좀 비슷한 이제 정치 체계의 변혁이 일어나게 돼요. 처음에 여기도 왕정이었는데 귀족들이 왕들을 내쫓고 인제 귀족정으로 갔다가 인제 또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아테네도 참주정이 인제 들어서잖아요. 그쵸? 참주정이 들어섰다가 민주정으로 바뀌는데 코린토스는 참주정 이후에 민주정으로 간 게 아니라 참주정이 꽤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또 고런 특징을 좀 갖고 있어요. 꽤나 오랫동안 그래서 한 70 년인가 70 년인가 80년 가까이 참주정이 유지되다가 다시 귀족정으로 복귀를 해요. 그러니까 귀족정, 참주정 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요런 도시가 코린토스고 아테네처럼 민주정으로까지는 나가지는 않았다는 걸로 기억을 해요. 자 아, 어찌 됐건 특징이 참주의 그런 권력들이 그래도 잘 먹혀들었던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참주 중 한 사람이 인제 페리안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제 그 포장도로 그러니까 도로를 건설했다고 하는데 이게 인제 상업 발전에 중요한 부분이죠. 그쵸? 그래서 해안 도시와 무역을 진흥한 그런 업적이 있는 그런 사람이 인제 페리안드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어떤 부분에서 좀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아까 운하 얘기했잖아요. 그쵸? 네. 그 운하 파는 거를 최초로 제안했었나? 시도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최소한 그 운하를 파자고 제안했던 거는 분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인제 아마 당대에는 그게 실현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왜냐하면 워낙 많은 그런 인력이나 인제 그런 부분 이 당시에 뭐 저기 뭐 다이너마이트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산을 깎아서 인제 "운하를 낸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시행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거기로 물길을 내기만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보다도 더 번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참주로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아마
제한하고 아마 시도도 하지 않았을까. 참주니까 최소한 제한한 거는 분명한 그런 사실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페리안드로스라는 사람이 이 시기에 언급되는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이제 그 사람들이 호플리테스라고 하는 중장보병으로 이제 그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뭐 꼭 고린도만 유명했던 건 아니에요. 여기 아테네도 똑같은 중장보병대가 있었고 스파르타도 중장보병대가 있었는데 고린도도 이 중장보병대가 이제 그 유명하긴 했는데 이제 왜 유명하냐라고 하냐면은 이 아테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들의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시민들이 참전을 해서 싸우잖아요. 그쵸? 네. 예. 스파르타도 어때요? 자기네들의 그런 어떤 전체주의, 군사 전체주의를 위해서 시민들이 중장갑을 걸치고 싸우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코린토스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자기네들 에게 유리할 것 같다,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어느 날은 아테네 편에 서기도 하고 어느 날은 스파르타 편에 서기도 하고 이런 도시예요. 예. 아, 예. 근데 여기가 부유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잘 보급이 됐겠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잘 싸우는 거예요. 아, 의외로 그러니까 그 전장터에 나가서 중장보병대가 꽤나 많은 용맹을 발휘하는 그런 명성이 있었던 그런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테네처럼 뭐 자기네 그 민주정을 뭐 수호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니고 그렇죠? 스파르타처럼 우리의 전체주의 군사국가를 더 보존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아테네가 너무 번성해서 우리가 좀 위험할 것 같다. 그러면 고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파르타 편에 서서 열심히 아테네랑 싸워줍니다. 아테네랑 싸웁니다. 네, 네. 그러다가 스파르타가 위협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아테네랑 손잡고 스파르타랑 또 열심히 싸우는 와,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항상 거의 빠짐없이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의 중장 보병대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유명했던 그 그리스 지역의 그 전투병으로서 그렇죠? 그 명성을 날렸던 그런 중장 보병대가 이제 고린도의 그 병사들이 되는 거예요. 잘 사니까 아무래도 중갑으로 이제 무장을 하는데요. 그냥 그 경장보병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그냥 뭐 없어요. 이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변변한 이런 어떤 그 장갑이 없거든요. 아, 그냥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그냥 칼 하나 들고 그냥 신발 하나 신고 그냥 다 옷이에요. 예.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막 달려가서 싸우는 거고요. 중장보병은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헬멧부터. 그 유명한 그리스 헬멧 그거 아시죠? 그쵸? 혹시 그래서 이렇게 나온,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코 이렇게 가리고 아, 그거, 요런 헬멧 아시죠? 그쵸? 아, 네. 요거 청동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부터 이렇게 딱 써서 요렇게 다 가립니다. 그쵸? 그래서 입 있는 데까지 이렇게 다 가려지죠. 그쵸? 네. 그거로 이제 얼굴 다 가리고요. 그다음에 흉갑. 그 그리스 중장보병의 흉갑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가슴판 이만큼 배까지 그래서 배에 마치 그 왕자 있는 것처럼 아, 그 이거, 그거 알죠? 이렇게 가슴 네. 근육하고 왕자 영화에서, 이렇게 아, 그리고 그다음에 정강이하고 팔보대 요런 거 이제 차고 근데 전장으로 그냥 갑옷 자체가 그냥 거기다 복근을 새겼어요. 그거 이렇게 모양이 그냥 거기 이렇게,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민무늬로 하면은 좀 어려웠나 봐요. 요런 식으로. 아, 요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정강이 이렇게 그 보호한 거 보이시죠? 그쵸? 와. 예,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주로 이제 화살 같은 거, 그쵸? 예, 방패로 미처 다 가리지 못하는 요런 거 막는 거고, 예, 손에는 이제 이런 긴 창을 예, 이제 들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중무장한 병사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집해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으면 얘 어깨 옆에 바로 방패를 든 병사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한 상태에서 창 이렇게 긴 거 들고 이렇게 전진하면 어떨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예, 정면에서는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쵸? 예, 그래서 이 중장 보병대가 이런 어떤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예, 이런 면에서 굉장한 위력을 발휘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 한 명 한 명 할 때 엄청 들겠는데요? 예, 그쵸. 예, 이게 그러니까 이 중장 보병대가 이런 창을 이렇게 길게 든 거를 이렇게 앞세우고 이렇게 전진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경장보병 같은 경우는 못 막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인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면은 얘네들은 따라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못 너무 따라잡아요. 많은. 왜냐면 네, 그쵸. 무겁기도 하고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전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경보병은 어때요? 그냥 얘네들은 옷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꼭 붙어 있을 수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경보병이 도망가기 시작하면은 중장보병은 따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아. 예. 근데 대신에 얘네들이 전장에서 둘이 정면에서 맞붙어 싸운다. 네. 그런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일방적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 중장보병을 인제 물리치기 위한 그 방편이 뭐냐? 말탄 애들 있잖아요. 그쵸? 네. 예, 말탄 애들이 정면이 아니라 옆쪽이나 뒤쪽으로 돌아가서 때리면 어떨까요? 아, 거기에는 방어로. 예, 거기도 방어도 못하는 데다가 말 타고 부딪히는 건 어때요? 그 충격력이 그 경장보병이 낼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옷 입고 있는 애가 가 가지고 부딪힌다 그러면은 뭉쳐 있는 애를 뒤흔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못하죠. 근데 예를 들어 말 탄 애가 뒤로 가 가지고 전열을 가로지르면서 뚫고 야, 나가 버리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밀집해 있는 전열이 다 흐트러져 버리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면은 아무리 중장 보병이라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그만큼 견고하지는 않겠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인제 그리스 인제 그러니까 경보병들한테 인제 가장 어려운 그런 대상이 이런 중장보병이고 중장보병이 또 특히 취약한 대상이 누구냐? 기병이에요, 기병. 예. 그러니까 기병들이 막 이렇게 전장을 휩쓸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중장보병들은 되게 어려운 겁니다. 기병이 말탄. 말탄, 예, 말탄. 예, 말탄 병사들. 예, 그런 어쨌든 상호 관계들이 있는데 예, 고린도죠. 예, 고린도의 주력 군사력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요런 중장보병대였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예, 길이가 1 미터 정도 되는 둥근 방패 그리고 아까 2.7 미터에 달하는 철제 투창 예, 봤죠. 그쵸? 그 3m 가까이 되는 걸 들고 있어야 돼요? 예예, 있는 거. 근데 하여간 중장보병은 흩어지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주 그건 뭐냐 이렇게 견고함이거든요. 예, 강점은. 그러니까 서로 밀집해서 뭉쳐 있어서 누가 와서 때리더라도 전열이 흩어지지 않고 탱크처럼 쭉 밀고 나가는 게 예, 얘네들의 주 강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따마한 창 들고 저 뒤에서부터 인제 전진을 이렇게 해 오면은 이제 공포감이 압박감이 이제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제 철제 검으로 싸우는 거는 인제 어떻게 되느냐 인제 어느 정도 인제 뭐라고 해요? 그
전쟁이 진행이 돼서 이제 이런 뭐 추격전이 벌어진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전열을 우리가 이제 더는 유지할 수 없을 때 그런 때 이제 백병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대1로 막 싸워야 될 때. 그럴 때는 투창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칼을 뽑아서 그쵸? 예.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창을 그쵸? 이렇게 던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헷갈리는데 경보병 같은 경우는 창을 시작하자마자 던지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는 충격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빠르게 움직여 다니면서 치고 빠지는 거잖아요. 그쵸? 경장보병 같은 경우는 투창이 있어가지고 막 들고 뛰어다니다가 뭐 어떻게 중장보병 옆쪽으로 가서 한번 딱 던지고 그 다음에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 용도로 이제 경장보병들은 투창을 사용했고 중장보병은 굳이 이거를 미리 던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앞세워서 그냥 이렇게 계속 전진하면 그러다 뭐 부러지기도 하겠죠. 그리고 뭐 도망가는 놈 있으면 던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아마 계속 가지고 싸우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하여간 뭐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하여간 주요 무기가 이렇게 철제 투창 이런 것들로 이제 중무장을 했다. 한마디로 중무장을 한 보병이 주요 전력이었는데 하여간 이렇게 풀로 무장하면은 무게가 한 30에서 40kg 나갔다 그래요. 아, 30에서 40kg. 어마어마한 무게죠. 이거 매면은 걷는 것도 힘들어요. 나중에 재현이 이제 거기 군대 가면은 완전 군장이라는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방 메고 그 가방 메고 그거 하면은 무게가 얼마 나가는지 알아요? 한 30, 표준으로 다 하면은 얼마 나가는지 알아요? 한 20 나가죠. 한 20kg 정도밖에 안 나가요. 근데 여기는 그리스 중장보병은 다 하면은 30에서 40kg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럼 2배네요. 최대 2배까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걸치고 신속하게 이동을 한다라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오와 열을 딱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착착착착착착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쵸? 근데 네. 그러려면 체력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그럼요. 그래서 여기 싸우는 고대 병사들은 우리나라 수준, 그러니까 현대인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근력이나 지구력 이런 것들이 상당합니다. 아, 근데 스파르타는 그거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한 차원 더 높은 거예요. 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평시에는 무역, 선박, 그다음에 선박 건조, 농업 등에 이제 종사를 했고요. 그리스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은 발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아테네나 스파르타처럼 종주국의 위치로는 간 적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데 이쪽 세력이 조금 잘 나갈 그러니까 더 우위에 설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반대편에서 1번으로 섭외하는 도시가 어디라는 거예요? 고린도. 그렇죠? 고린도를 우리 편으로 잡아서 얘를 견제해야겠다. 이렇게 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도시가 여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가 계속 여기 섰다 저기 섰다 하면서 계속 견제하고 그런데 계속 동원이 돼서 끊임없이 전쟁터에 가면은 그러니까 전쟁터에 가면 끊임없이 볼 수 있었던 게 고린도의 이런 중장보병대 거의 빠지지 않고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에 빠짐없이 참여한 도시국가가 코린토스, 고린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오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어디냐라고 하냐면 오늘날 터키 있죠, 그쵸? 여기 아, 보시면은 여기 터키 지역이 있는데 이 터키의 요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보이세요? 네. 여기가 그러니까 이 그리스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요 흑해지 주변도 마찬가지고
요 터키 지역 요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그 그리스 식민 도시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역시 성경에 또 유명한 그 도시죠. 여기 에페수스라고 하는데 보여요? 네. 네, 여기가 에베소예요. 여기가 에베소. 아, 에베소서의 그 에베소. 근데 그 에베소가 어떻게 세워진 거냐면은 요 그리스 사람들이 터키 지역으로 넘어와서 세운 식민 도시로서 출발을 하게 돼요. 네, 아, 그래서 뭐 유명한 이제 그 식민 도시 중에 이제 여기 밀레투스, 그다음에 또 어디냐? 여기 스미르나 보이시죠? 그쵸? 여기가 네. 서머나예요. 서머나. 아, 서머나 교회 네, 여기가 그 그 요한계시록 교회. 네, 맞아요. 그 서머나. 그리고 뭐 할리카르나소스, 뭐 사모스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표시가 안 된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핵심은 그런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안선을 따라서 쭉 이제 식민지들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모스, 밀레토스, 에베소죠. 이오니아에 위치한 유명한 그리스 식민지이다. 이들 도시는 대부분 아테네 사람들이 그쵸? 건너와서 터키 지역으로 건너와서 세운 도시가 되고요. 운동 경기와 음악제 등을 통해서 그리스 문화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퍼뜨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 아테네가 이제 그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건너가서 살다 보니까 그 문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주변 지역에 퍼져나가게 되면서 그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제 더 확장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화를 이제 이 사람들이 흡수를 하면서 이게 그리스로 건너가는 또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오니아의 식민지가 그래서 그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 뒤에 나오는데 이제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한판 붙거든요.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네, 왜 벌어지느냐라고 하냐면은 이오니아의 식민지 때문에 벌어져요. 네, 그러니까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이오니아의 식민지를 잘 계속 다스리려고 하고 그리스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러니까 거기가 페르시아의 종주권이 확립이 되면은 그 다음엔 어딜까요? 그래, 그리스? 그리스 쪽으로 넘어오게 되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여기 해안선 부근이 쫙 다 그리스 세력으로 이렇게 이제 구축이 돼 있으면은 페르시아 애들이 우리네 본토에 개입이나 관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음, 없는 거겠죠. 이런 방어막의 역할을 얘네들이 해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가 전체가 다 페르시아 제국에 이렇게 딱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바다 건너서 바로 아테네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아테네 입장에서는 특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이오니아의 식민지가 자기네들 편에 남아서 페르시아랑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립각을 세워주면서 자기네들을 보호해 주길 바라겠죠. 그쵸? 네. 그런데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계속 반란 일으키고 말썽 피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싹 다 우리 편으로 그 편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 자꾸 뒤에서 사주하는 아테네까지도 부셔버린다. 이게 이제 페르시아의 계획이 되겠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룩하려면 일단 어디부터 평정해야 돼요? 이 이오니아 지역부터 평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리스 입장에서 보면은 페르시아가 이오니아 지역을 평정하고 영유권, 종주권을 확고히 한다. 그럼 그 다음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 네, 그리스 본토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테네 입장에서 보면은 요 이오니아 지역이 우리네 세력권 안에 확고하게 남아 있다. 자, 그러면은 그런 페르시아의 야욕으로부터 벗어나서 계속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쵸?
네. 그래서 요 지역을 놓고 페르시아든 그리스든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든 포기할 수 있는 지역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서로 아니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의 이런 도시국가들과 대제국인 페르시아가 기원전 500년쯤에 한번 전쟁을 크게 벌이게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인데요. 그런 전쟁의 기본 원인을 제공했던 부분이 이제 이오니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가장 먼저 페니키아 알파벳을 차용하여 사용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쵸? 우리가 오늘날의 알파벳이 어떤 경로로 전해졌었는가 좀 기억나요? 아니, 페니키아. 네, 페니키아에서 뭐예요? 그리스. 네, 그쵸. 원래는 그 이집트의 문자였잖아요. 그쵸? 아, 맞다. 네, 이집트. 이집트의 문자였는데 이 상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너무 복잡하죠. 그쵸? 네. 그러니까 페니키아가 좀 간소하게, 그쵸? 페니키아 알파벳으로 간소화해서 사용하죠. 그쵸? 네. 네, 근데 이 간소화해서 사용하던 알파벳을 누가 먼저 제일 차용하는 거예요? 그리스. 네, 이오니아의 인들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 알파벳이 되겠죠. 그쵸? 네. 자, 그리고 이 그리스 알파벳이 어디로 넘어가요? 로마. 라틴어에, 그쵸? 그 알파벳으로 넘어가죠. 그쵸?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벳의 그 태동이 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봤을 때. 자, 아, 그러니까 이 이오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벳이 전달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거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 문화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경로이기도 했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문화가 서구죠. 서구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경로에 있었던 게 또 역시 이오니아였다는 거예요. 그쵸? 네. 네, 그런 경로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그런 어떤 서구 문화들이 이렇게 넘어오고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이오니아 지역이 되게 중요한 의의를 가졌었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